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시죠? 일단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면 됩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구별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물권 총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론 파트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 민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고 11, 12월 과정에 한 번 정리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한 번 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3, 4월 마찬가지고 5, 6월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론을 반복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되고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뒤에 갔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것만 잘하고 저거는 못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 하나의 논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많죠? 예. 근데 365일 안 남은 거 아십니까? 시험? 예. 자, 어쨌든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봅니다. 자, 1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공시제도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공시의 의의라고 돼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변동 과정 및 현재의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시를 공시라고 한다. 공시. 이 공시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 알린다는 겁니다. 이 시자가 시자. 이 알릴 시자입니다. 알릴 시자.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주택을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내가 이 주택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네? 어떻게 알려요? 등으로 시작해요. 네? 등기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갑 명의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은 이 등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외부에 알린다고요. 내가 소유자라고, 내가 물권자라고 알리는 것이죠. 등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기 때문에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왜? 외부에 충분히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공시 방법에 보시면요.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네요. 예. 자, 내려갑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현행민법 태도라고 되어 있고,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도 요구하고 있다. 자, 아까 전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에서.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 이제 또 공시의 원칙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소유자면 소유자라고 등기를 하세요. 이 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원칙. 자,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양가로 이번에 공신의 원칙이 나와 있죠. 자,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은 위에서 넷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진실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하는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신의 원칙 보겠습니다. 공신의 원칙은 한마디로 제3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특정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갑 명의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고 갑이 해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 명의로 돼 있는 이 등기 있죠. 이거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네? 위조했다고요. 자, 여기서 위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위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위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자기 명의로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이 위조된 등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 명의로 돼 있던 이 위조 등기를 병이 넘겨왔습니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 병을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애시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한 소유자 갑을 보호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둘 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소유권을 이렇게 탁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 못 자릅니다. 못 자르. 둘 다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둘 중에 한 명만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거예요? 민법. 갑의 편을 들어줍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 진정한 소유자 갑의 편을 들어줘요. 갑이 소유자라고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신의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3자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병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제3자 병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갑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신력이 없다. 즉, 병이 아무리 등기를 갖다가 신뢰하고 샀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등기를 신뢰한 병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갑을 보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뭘 보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등기 보고 거래하겠죠. 근데 등기를 신뢰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네요. 갑자기 또 의문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확률은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뭐 그냥 봐도 희박하죠.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등기는. 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신의 원칙 같은 경우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메뉴에 방과로 2번에 보시면요. 현행법상 공신의 원칙 해가지고 첫째 줄에 봅니다. 중간 정도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우리 민법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셋째 줄 한번 보세요. 끝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예,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 X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네모 4번에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아까 했었죠. 186조.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 뭘 해야 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박스 안에 보세요. 186조.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전에 제가 둘째 시간에 법률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우면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예, 매매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예. 자, 밑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매매나 증여와 같이. 예, 이 증여라고 하는 거는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이것도 계약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줄에 물권적 합의 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 갖춰야 된다. 등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거로 3번 한번 보세요. 등기가 물권의 존속 요건이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어렵죠? 자, 등기라고 하는 거는 효력 무슨 요건이다? 효력 무슨 요건이다, 우리 책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뭔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하네요. 효력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등기부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례를 봅니다. 지금 이제 간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이 등기를 갖다가 위조했죠. 그렇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존속 요건 아니거든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어렵죠? 예,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네모 5번 한번 보세요. 이제 법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87조자. 조문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박스 안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방괄호 1번에 봅니다. 당사자 의사가 아닌, 즉 법률 행위가 아닌 상속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용 징수가 됐다라든지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당 파트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때 계속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내려갑니다. 쌍가로 3번 한번 보세요. 187조 예외라고 해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 소유권 파트 들어가서 아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유 취득 시효예요. 1시간 정도는 아마 할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소유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봐 놓으시고요. 내려갑니다. 밑에 참고라고 해가지고 등기부의 구성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아주 뭐 기초적인 건데 지금 뭐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2차 과목 중에 공시법 시간에 자세하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등기부를 한번 뽑아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어떤 그 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몇 층짜리 건물이고, 면적은 뭐 어떻고, 뭐 시설은 뭘 갖추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 을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책을 한번 봅니다. 등기부에 구성해가지고 첫째 줄에 쭉 따라가 보시면은 표제부 돼 있죠. 그 밑에 줄 왼쪽에 보시면은 갑구, 마지막 줄에 이제 을구라고 돼 있죠. 자, 먼저 2번에 보시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다. 면적은 어떻다. 몇 층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표제부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갑구 보시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4번에 보시면 을구에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게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저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 명의로 된 전세권 등기가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을구에 들어가 있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소유권 이외에는 이제 을구입니다. 저 책 넘깁니다. 자,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은, 자, 위쪽에 보시면은, 방과로 이번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요 가등기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책을 봅니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 그 밑에 줄에 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무슨 내용이신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요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봐놓고 넘어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쌍가로 4번에 보시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먼저 보시면은 물권 변동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등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갑, 을, 병 순으로 순차 매도가 됐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갑이 A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A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계약 체결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뭐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등기하죠. 등기. 근데 을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을과 병이 추가적으로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갑에게 있었던 등기를 병에게로 막바로 넘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갑에게 있던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에게 있었던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긴다고요. 중간이 생략됐네요.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생략하죠? 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고 바로 병한테 넘기는 걸까요?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취득세 내기 싫고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니까 계약만 체결해 놓고 등기를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왜 이렇게 솔깃하시죠? 표정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안 내려고 지금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을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구속이. 예? 우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게 해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문제는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 있죠. 이 등기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아요.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왜 병에게 넘어간 등기를 유효로 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만약에 병에게로 넘어간 등기를 무효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다시 갑한테 찾아가겠죠. 그리고 우리 다시 계약하고 등기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을을 처벌하는 것 이외로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잘 안 잡히죠, 처음에는. 자, 어쨌든 간 요거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갑에게서 병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갑, 을, 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중간을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를 총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네? 합의를 몇 번 해야 될까요? 갑, 을, 병 이렇게 있어요. 합의 몇 번 해야 될까요? 예, 3번 해야 돼요. 3번. 한 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의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3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의 합의가 다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3번의 합의 중에서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은 합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책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과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없었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딱 보셨을 때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아, 세 놈 다 같이 합의한 거구나라고. 3번의 합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됐다라는 말은 다 안 됐거나 3가지 합의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합의가 됐으니까요. 자,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안 어렵죠? 자, 근데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으면은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합의가 안 됐으면 직접 청구 못 합니다. 직접 청구를 못 하고 대위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해서 청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해서 청구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왜 있겠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뭐가 생긴다? 채로 시작해요. 채. 네? 채권이 생긴다고. 채권이. 그러면 현재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를 넘겨주십시오 하는 이 채권 있죠. 이거를 병이 대위해서 대신해서 갑한테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이 대위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대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려가 보시면요. 200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법적 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이에 터잡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구속된다고요. 구속된다고요. 네, 처벌받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자,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걸리면 그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하다.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시면 이제 합의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은 이제 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고 있죠. 자, 합의 있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기억에 최종 매수인은 병이죠, 병. 직접 최초 매도인, 갑입니다,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왜? 합의를 했으니까요.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 부분에 가보시면은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합의 안 됐으니까요. 중간자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가 뭐라 했어요? 네, 대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요. 합의가 없음에도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예,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에게 있던 등기가 병에게로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입니다. 자, 봐도 오시면 되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쌍가루 5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 청구권 나와 있죠. 등기 청구권. 자, 의의를 봅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과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등기를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누가 등기를 청구할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매수인이죠. 내가 매매계약 체결했고 나 매수인이니까 등기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그게 등기 청구권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등기 청구권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 말 그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자, 이 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청구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5가지 선다 중에서 성질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개는 예를 들어서 채권적 청구권이고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요? 에?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에? 채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한다고요? 채권자가 행사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자가 행사한다고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하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물권자인지 채권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과 을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매수인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십시오라고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인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왜 채권적 청구권이죠? 을이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입니까? 채권. 왜 채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매매 계약.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러면 을명의로 등기를 해야 얘가 물권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매수인 을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자,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소유자가 누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을이 소유자, 등기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자, 얘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에 체결했었던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취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총칙 파트 가면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매매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는 게 취소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을에게 있었던 이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 갑에게로 자동 복귀가 돼요. 자동 복귀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근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 버렸죠. 그러면은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를 갑에게 다시 돌려줘야, 즉 갑 명의로 다시 등기를 해야 얘가 소유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하느냐, 이게 이제 학설이 나뉘거든요. 우리 민법은 매매 계약이 이렇게 딱 취소가 되는 순간 을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됩니다. 자동 복귀.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소유자. 자동 복귀 된다니까요. 자동 복귀. 예,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겠어요? 법률의 규정이겠어요? 그렇죠. 규정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법률 규정 상황입니다.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로 넘어간 현재 등기를 나한테 돌려주시오라고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냐하면은 갑이 무슨 자예요? 예, 소유자니까요. 물권자니까요.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지금 맛배기로 두 가지 상황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책에는 뭐 구별 개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싸그리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또 기본서에서 여러 가지 또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두 가지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예, 채권자, 물권자. 자, 책을 넘깁니다. 책 넘기시면은 뭐 크게 볼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뭐 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죠. 예, 우리 시험에서 동산은 압도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책을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20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물권의 소멸 나와 있죠. 예, 물권의 소멸. 이게 이제 물권 총론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테니까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자, 먼저 봅니다. 반괄호 1번에 보시면은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특정한 목적물이 멸실하게 돼버리면은 물권은 소멸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럼 나는 소유권을 잃은 거예요. 소유권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만약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토지가 바다가 범람해가지고 그냥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럼 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권이 소멸된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멸실.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자, 내려갑니다. 반괄호 2번에 보시면 소멸시효. 소멸시효. 자, 용익물권, 지상권이라던가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한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후에 물권 강론 파트에서 지상권, 지역권 볼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째 줄에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해석한다라고 돼 있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네요.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인 것이죠. 아, 잘하시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물권의 포기라고 돼 있고, 물권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소유권자 그만할래. 이렇게.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 봐 놓으시고요. 자, 이제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나와 있죠. 혼동. 예, 이 혼동까지 오늘 할 테니까, 자, 마지막 힘을 냅니다. 자, 혼동. 자, 오늘의 마지막, 이제 혼동이죠, 혼동. 물권 총론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혼동. 자, 혼동. 일단 혼동의 의미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한 사람에게 대립되는 권리가, 한 사람에게 대립되는 권리가 몰아졌을 때를 가리켜서 이제 혼동이라고 해요. 아직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먼저 책을 한번 봅니다. 자, 먼저 혼동의 의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한번 보시면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권이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갑이 특정한 주택의 예를 들어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을이 현재 전세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을은 전세권자죠. 전세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아까 완전 물권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 을이 갑과 추가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을은 소유권자이면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은요,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거죠. 겹치잖아요, 사용수익이. 내가 내 집에 전세 들어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렇게 을에게 지금 소유권과 전세권이라고 하는 제한 물건이 지금 몰려 있죠. 요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 이렇게 혼동이 되게 되면은 둘 중에 한 개가 소멸돼야 되겠죠. 뭘 없애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전세권이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혼동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딱 취득하게 되는 순간 바로 소멸입니다. 그러면은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이라는 거예요. 혼동도.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이게 이제 혼동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건 안 어려워요. 예외가 어렵지. 자, 그러면은, 자, 추가적으로, 갑이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자고, 을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을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이렇게 딱 취득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도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다가 내가 저당권 설정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187조죠. 이게 원칙이에요. 혼동의 원칙. 자, 근데 혼동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이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어렵죠?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다가 설정하는 거죠. 내가 토지를 저당 잡았다. 내가 건물을 저당 잡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병에게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이 갑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전세금을 갖다가 압류해 버리는 거예요. 예,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전세권자 을이 갑과 추가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이 전세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기부를 딱 뽑아보게 되면은 전세권이기 때문에 을구에 있겠죠. 을구. 예, 을구에 보시면은 1번 해가지고 전세권자 을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등기될까요?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 병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 병이면은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소유 주택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1-1 요렇게 돼가지고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1-1도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1번이 가면은 1-1도 가는 거, 주가 가면은 종도에 따라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해 버리면은 병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동으로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리고 예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게 마지막이니까 힘내세요.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의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외 2번입니다. 예외 2번. 예외 2번 같은 경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갑과의 추가적으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도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저당권이 소멸이 딱 되게 되면은 이 2순위에 있었던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하거든요. 얘가 1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은 해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인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자 병한테 애초에 돈을 빌린 건 누굽니까? 갑이 빌린 거죠. 그렇죠. 네? 갑이 빌린 거예요. 갑이. 그렇기 때문에 을이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밑에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혼동으로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등기부를 직접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소유 주택의 등기부를 딱 뽑아보게 되면은 그 등기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갑소유의 등기부를 뽑아보게 되면은 자, 일단 갑구가 있겠죠. 갑구. 그리고 을구가 있겠죠. 일단 이 갑구 같은 경우는 1번 해가지고 소유자 누굽니까? 최초에는 갑이죠. 그리고 이 해당 목적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들어왔죠. 첫 번째가 을이죠.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최초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갑이 지금 현재 자신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긴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래는 갑이었는데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라고요. 을. 자, 이렇게 됐는데 소유자가 을인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소멸되게 돼버리면은 저당권이 만약에 소멸되게 돼버리면은 소유자 을이고 1순위 저당권자 병이 되겠죠. 순위가 승진하게 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을 같은 경우는 병한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죠. 병한테 돈을 빌린 거는 갑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갚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1순위 그대로 놔둡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자이면서도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혼동의 두 번째 예입니다. 혼동은 좌우지간 밑에 뭐가 있으면 소멸 안 해요. 네? 밑에 뭐가 있죠? 소멸 안 하는 거예요. 네? 밑에 뭐가 있죠? 네, 소멸 안 하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06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을 하게 되면은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일단 원칙이죠. 그 밑에 예외 한번 봅니다. 본인 또는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제한 물건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A에 보시면은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B에 보시면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셔서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혼동이랑은 상관없는 권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 그리고 광업권. 이건 뭐 그냥 한 봐두시고요. 자, 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권 총론 마쳤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여유를 좀 찾아가지고 힘드시지 않게 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